중심 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채워줄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8시 36분 지났습니다. 출발 새 아침 함께하고 있고요. 황보선 앵커 수요일까지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은 저 김우성 PD와 함께하시면 됩니다. 자, 정치권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앞서 이 대선 경선도 드라마에 직접 또 추미애 후보가 비유했기도 했고, 저도 오프닝에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판이 어디로 흘러갈지 조금 더 와이드하게, 그리고 조금 더 세밀하게 두 분의 정치 분석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태경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신성범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성범입니다. 예, 좀 씁쓸한 정치권 이야기에 두 분의 달달한 시럽 같은 이야기 저희도 시럽자들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차 슈퍼위크가 끝났습니다. 뚜껑의 3분의 1이 열렸는데 표의 선택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그 결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최태경 전 대변인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어제 1차 슈퍼위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이낙연 캠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요, 예, 이재명 캠프보다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앞선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순회 경선보다는 다소 나은, 본인은 2, 3% 올라가고 이재명 후보는 2, 3% 내려가는,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예, 예측 가능한 결과, 조직력의 힘이 발휘됐다라고 평가하셨고, 네, 신성범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건 아시는 대로 국민선거인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64만 명을 모았다는데 야당 입장에서 보자면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을까라고 유심히 봤더니만 49만 한 6천 명, 한 50만 명 가까이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근데 그게 표가 어떻게 갈렸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약 40% 받으면 게임 뭐 하나만 하다 봤는데 딱 31%, 한 25만 표, 49만 표 가운데 이재명 25만, 이낙연 15만, 31%. 이렇게 31% 대 51%니까 20% 차이인데, 그나마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많이 따라 붙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추미애 후보가 5만 표 가까이 가져왔으니까 12% 가져왔거든요. 추미애 후보 부상의 눈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4번의 지역 순회 경선과 선거인단에서 모두 50% 이상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대세로는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처음으로 30%를 확보했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호남에서 역전의 불씨는 굉장히 작지만 살려놨다. 이게 어제까지 제 판단이. 대사로는 유지되고 있다. 역전의 불씨는 살아있다와 불씨.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최태경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이낙연 후보 스스로도 인적 조직 네트워크, 조직에 기대한 어떤 여러 가지 힘이 기대만큼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빛은 봤다라고 했는데, 호남 사실 이낙연 후보의 텃밭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뭔가 드라마가 쓰여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호남 유권자 그리고 호남 당은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그래서 동양 출신인 이낙연 후보를 지지해서 이낙연 후보가 역전한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민주당 전체 경선이 더 전략적으로 볼 때 흥미진진하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흥행까지 고려하는 그런 전략적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호남 분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전체 경선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호남인들이 동향에 이낙연 후보에게 표를 모아줄 가능성이 높고요. 방금 저는 이제 다음 질문에 이야기하려고 안 했었는데 우리 신성범 의원님께서 길게 설명하시던데요. 한 가지 포인트만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어제 결과는 상당히 재미있는 지점이요.
이재명 후보의 촌평과 네. 이낙연 후보의 촌평이 네.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요. 51대 31로 나왔잖아요. 결과가. 네. 그죠?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도 후보 입장에서도 더 좋았으면 좋았겠지만 희망적이다. 네. 왜냐하면 50% 가반을 지켰기 때문에 네. 본인이 원하는 결성 투표 없이 1차에서 후보를 확정짓는 것이 여전히 가능한 상태고요. 네.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았으면 좋았겠지만 희망적이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50%에서 1% 넘기는 네. 51%대로 묶었고 또 약화시켰고 본인은 30%를 넘겨서 31%를 차지했기 때문에 결성 투표에 갈 가능성을 여전히 희망적으로 간직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어제 결과는 두 분에게 비슷하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방금 우리 신성문 의원님도 잘 말씀하셨듯이 추미애 후보의 네. 대약진 이것이 또 간전 포인트, 흥행 포인트가 되겠네요. 예, 자, 뭐 끝까지 알 수 없는 드라마가 제일 재밌는 드라마인데 그 판을 만들고 있다라는 두 분의 평가와 분석입니다. 자, 추미애 후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 대구의 딸이다 이러고 나왔고 선전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그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이슈가 전국을 뒤덮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사 효과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신성범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 효과가 크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가장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테고 네. 윤석열 후보를 생각하는 순간 그 대책점에 섰던 추미애 후보를 또 생각하게 되고 네. 또 지금 뭐 사주 의혹 뭐 실체는 가려 있습니다만 그런 게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추미애 장관이 장관 시절 할 때 뭐 괜찮게 했기 때문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함직하죠. 그래서 그건 네. 큰 요인이 됐다고 봐요.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처음에 대구 경북 순회 결과 발표했을 때는요. 11%를 받은 추미애의 약진이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네. 예측도 있었는데요. 슈퍼위크 결과에서 11%를 차지함으로써 네. 그것은 대구 경북의 지역적 문제가 아니고 네. 추미애의 확고한 상승세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요. 이거는 두말할 나위 없이 윤석열의 몰락이 곧 추미애의 상승. 네. 이것은 바로 연동돼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예, 전 법무부 장관과 전 검찰총장이 임기 후에도 지금 정치권에서 붙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강 구도가 될 것인지에 대한 평가도 많은데 정세균 후보 원래 3위 정도로 되어 있다가 지금 좀 밀려났습니다만 4위로 홍준표 대항마론을 꺼냈습니다. 신성범 의원님께서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이 홍준표 대항마를 꺼내 들고 정세균 후보가 반전을 꾀하고 있는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우선 국민의힘의 예비 후보들은 이재명 대항마를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민주당의 경선 상황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이재명과 붙어서 이길 사람 누굽니까라고 지지자들이 네.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특이하게 정세균 후보 쪽에서는 아마 우리 쪽 국민의힘 후보 진영을 보면서 네. 홍준표 후보가 떠오르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윤석열은 이미 추미애 또는 이재명 후보가 내가 잡을 수 있다는 걸 선점한 만큼 올라오는 새로 부상하는 홍준표는 내가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그 나름대로 흐름을 계산한 끝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네. 이재명 후보로는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홍준표를 이기기 힘들다. 네. 그래서 내가 홍준표를 이길 사람은 나 정세균이다. 이런 전략을 말씀하시는 걸로 충분히 이해되는데 근데 지금 뭐 아시는 대로 추미애 후보한테 뒤져서 4위까지 가셨는데 호남에서 특히 전북에서 고향 전북에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까? 네. 이게 사실은 또 개인적으로 좀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대목에서 과연 홍준표 대항마론을 말씀하시는 게 민주당 내에서 얼마나 많은 호응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회의적이. 예. 아니 저기 최태경 전 예. 의원님,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조금 관심을 받고 지지율도 오르고 있는데 여권 내부라든지 혹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진영에서는 이 홍준표 후보에 대한 의식 많이들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지금 정세균 우리 후보님이 논리는 이거죠. 홍준표 후보가 네. 흠마는 네. 윤석열보다는 그래도 약점이 덜한 후보다. 네. 예, 상대적으로 윤석열보다는 네네. 그렇다고 봤을 때 흠이 많은 네. 도덕성 논란에 있는
이재명 후보가 이길 수 있겠느냐 아.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건데요. 네. 근데 재밌는 지점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이낙연은 이재명을 못 이기고 있다. 네. 나는 이기겠다 이 말씀인데 거꾸로 말하면 이낙연 후보도 접전을 벌리고 있지만 이재명을 못 이기는데 네. 정세균 후보가 4% 받고 있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경선에서 이기겠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의 희망이 냉철하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네. 본인이 너무 희망적 분석 같습니다. 네, 이 여당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 요 내용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이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호남 호남. 예, 과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날 것인가 판이 바뀔 호남. 것인가 관전 포인트 한 가지씩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부터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20만이라니까 호남에 20만이라니까 거기서 결국은 이낙연 후보가 어느 정도 뭐 결국 뭐 차이가 얼마 정도 날 것이냐는 건데 네. 그분보다는 지금 저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금 일부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그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28반미개 대지에 약 5,900가구를 개발한다는 그 사업의 시행 업체 이름이 뭐 화천 대용가 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게 특수관계 아니냐는 이런 일부 언론의 의혹 보도가 오히려 추석 전후에서 더 진척이 될 경우에 일반 민심 네. 또는 호남 민심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저는 더 크다고 봐요. 네, 예, 호남 순회 경선 결과가 거의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고 분수령이라고 보면 네. 됩니다. 51대 31 구도에서 네, 이낙연 후보가 그 폭을 줄이지 못한다면 네, 반전의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재미있는 것이요. 반전의 기미가 볼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네. 왜냐하면요. 호남인들은 전략적으로 투표합니다. 네, 그래서 동양의 이낙연을 일단 한번 밀어주는 거. 네, 그것을 굳이 호남인들이 거부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전체 민주당의 파이를 생각했어도 네. 이낙연과 이재명의 경쟁을 진지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 네. 이것이 민주당에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할 정도의 정치 수준이 되기 때문에 호남인들이. 네. 그래서 이 호남에서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예, 자 튀어나올 수 있는 여러 이슈인가 혹은 호남인들의 전략적인 투표 혹은 정치 행위인가에 대한 관전 포인트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국을 뒤엎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입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오히려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보자 조성은 씨가 등장하면서 지금 사건이 조금 더 휘발성 있게 퍼지고 있다 이런 생각인데요. 이번에는 신성범 전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 이슈 전체적으로 어떻게 성격 규정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사건에 지금 포연이 자욱하고 뭐 여기저기서 막 폭탄이 터져서 혼동스러워 보이지만 네. 본질은 하나도 안 변했다. 다시 말하면 과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직하던 시절에 그 대검찰청이 네, 이런저런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엄청난 공격을 견디다 못해 야당에게까지 네, 고발 사주하면서까지 탈출을 시도했느냐. 다시 말하면은 고발 사주를 했느냐, 고발 청탁을 했느냐가 네네, 그 핵심이다. 그 네. 부분 변하지 않는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이제 조성은이라는 이름, 네. 그리고 박지원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신뢰도 문제는 분명히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검찰이나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온 국민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것은 네. 밝혀야 되고 밝혀질 수밖에 없는 사례다. 바꾸어 말하면 적어도 송준성에서 김웅으로 이어지는 이 선은 김웅 의원이 아주 뭐 적극 뭐랄까 반론 제기하지 않고 네. 그래서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다. 송준성 검사도 작성자는 모르지만 전달했다는 데에서는 묵묵부답이다. 네. 작성을 안 했을 뿐이다. 네. 이런 입장이고 또 김웅에서 조성은으로 넘어간 것은 둘 다 인정하는 사안 아닙니까? 네. 다만 조성은에서 당시 미래통합당으로 전달된 것은 조성은 선에서 다 차단된 거죠. 네. 자기 안 넘겼다, 당에 안 넘겼다 그래서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안 넘겼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앞부분 송준성과 김웅이 연결된다면 당연히 모든 핵심은 그다음 당시에 송준성 위에 있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관여했다면 관여 정도는 무엇이냐, 지시냐
묵인이냐 네. 암묵적 승인이냐 뭐 사후 보고냐 이 정도 나올 텐 네.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사실 수사 당국의 몫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네, 사건의 파장까지 예측할 수 있는 발언을 해주셨고요. 예, 설명을 뭐 잘 하셨는데요. 예, 본질은 간단합니다. 윤석열 검찰이 손준성 검사 또는 제3의 검사를 통해서 김웅 국회의원을 통해서 야당인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를 했는가? 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요. 네. 김웅 의원은 조성은 제보자에게만 이 고발장 내용을 전달한 것이 아닐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아, 네. 예, 그렇죠. 왜냐하면 4월 달 이전에 조성은 씨한테는 내용을 전달했지만 네네. 실제 고발은 8월 달에 이루어졌단 말이죠. 네. 4개월 뒤에. 근데 이 고발할 때는 조성은 씨가 관여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조성은 외에 이 김웅을 통해서 이 고발 내용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네. 정황이 상당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을 끌어들인 것은 맹맥한 물타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민의당 시절에 같이 일을 했던 파트너로 일했던 잘 아는 사이입니다. 네. 아는 사이끼리 밥 먹은 거. 네. 그리고 그 밥 먹은 시점은요. 조성은 씨가 뉴스버스에 제보한 이유입니다. 네. 그러므로 이것을 가지고 수양딸이라 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작입니다. 예, 야권의 얘기를 반론했는데 마지막으로 신성범 의원님 얘기 한마디 듣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박지원이라는 정치 구단의 이력, 국가정보원장이라는 현재의 위치, 그 시점 8월 10일이라는 게 결국은 9월 2일 날 뉴스버스의 첫 제보와 보도 보도가 사이죠. 나오기 네. 전에 이 대목에서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안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좋아요. 저는 뭐 왜곡이나 조작이 있었다까지는 뭐 저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적어도 네. 조성은 씨에게 예를 들어서 뭐 용기를 줬거나 네. 뭐 당신 뉴스버스의 보도에 뭐 적극 응하라고 했을까 알겠습니다. 이런 개연서가 예.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장은 상당히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예. 어떻게 수시로. 밝혀질지 여러분들도 봐주시고요. 두 분은 매주 나오셔서 또 진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성범 전 의원, 최태경 전 대변인이었습니다.